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틀 만에 도발입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출격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공보문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일제히 북한 도발에 규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 바이든 대통령은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북한이 미사일 또 발사했다고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6시 1분경부터 6시 23분경까지 평양 삼석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고도와 비행거리 등 정확한 재원을 파악 중입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늘 아침 6시 4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가능성 있는 것을 발사했다고 밝혔고 7분 뒤에는 이미 낙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반도 수역으로 다시 회항한 것에 대한 반발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새벽 미국이 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은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거나 한미 연합훈련 중에는 도발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 항공모함 레이건함이 동해에 전개됐던 지난달 25일, 28일, 29일과 이달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으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 한 장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이 만화에 정부 예산을 받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상을 주고 전시까지 하자 문체부가 경고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블랙리스트가 연상된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 고소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00억 원 안팎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최근 전국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으로 뽑은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윤 대통령 얼굴을 한 기차를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여성이 조종하고 법복을 입고 칼을 든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만화를 두고 문체부가 만화진흥원을 경고한 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여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반격했습니다. 특히 2019년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한 외신 기자의 이름을 공개한 부분과 경찰이 소득주도 성장 비판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을 내사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열차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순 여사로 탐승자를 김정은이나 586 운동권 민노총 또 시민단체로 그렸다면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발 고소를. 박보균 장관은 만화진흥원이 정치적 의도나 표절 소지가 있는 작품은 수상해서 빼기로 하고선 실제 공모에선 무시했다고 경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 그리고 명예훼손 행위는 안 하겠다 해놓고 장관이 됐어요.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2019년 영국 일간지 더 선에 실린 만평 영국 총리 열차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여당은 만화영상진흥원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출신이라는 점도 정치 편향성 논란을 부추긴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4년 전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의 세계적인 문화유적지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도 측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방문을 요청했다는 것, 그리고 수억 원대의 예비비가 급히 편성돼서 집행이 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당시의 순방 일정표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아린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10월 말 예비비 신청을 위해 기재부에 제출한 김정숙 여사의 순방 일정표입니다. 5일 모디 총리의 방, 6일 허황우 공원 착공식에 참석한 뒤 다음 날 서울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출국 이틀 전인 2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한 일정과 순방 뒤 제출한 공무출장 보고서에도 타지마할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타지마할 일정이 처음 등장한 건 순방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현지 일정표. 실제 김 여사는 순방 마지막 날 전용기로 400km 넘게 이동해 타지마할을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타지마할 방문 넉 달 전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인도를 방문했을 때 다시 오게 되면 타지마할에 꼭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UP 주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방문하게 됐다며 김 여사가 인도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직접 보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은 순방에 들어간 정부 예비비 4억 원이 김 여사의 여행 쌈짓돈이냐며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무조건 출장과 순방을 다녀오면 그 내용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정부 보고서가 남아야 하죠. 결과 보고서가. 네. 그러나 타지마할에 대한 보고서는 누락됐습니다. 외교 성과 없는 영부인의 버킷리스트 순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부인의 세계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외국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발언 못할 뻔했어. 야당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을 대신해 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 대통령께서 인도를 당시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당은 외교부가 당초 장관을 초청했다고 확인했다며 감사를 통해 김 여사의 국고 사적 유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거친 공방을 벌였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 만화를 놓고 설전이 벌어진 문체위 국감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릅니다.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이제 예술인인 심사위원들을 겁박하는 처사입니다. 이건 저희가 앞으로 문제를 삼는 것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 그 감수성을 바탕으로 그 명성을 쌓은 네, 잘 들었습니다. 중고생 만화 공모전이 정치 오염으로 예술전으로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윤석열 차 얼굴을 문재인 열차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재는 물론이고 만화를 그린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발 고소를 제기하고 신상이출과 온라인상으로 집단적인 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본인은 예상을 합니다. 예, 이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 만화의 문체부가 이 정치적인 주제를 다뤘다면서 주최했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를 내렸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 공방으로 번지고 또 예술계도 이 문체부의 결정에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림이 모양새예요. 네, 기본적으로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보장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만화라고 하는 장르에서는 보통 사회 풍자, 뭐 정치 풍자, 또 이제 정치인 풍자 이런 게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일은 예상이 됐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어색한 것은
이런 그 반정부 뭐 대통령에 반하는 이런 그 창작품 이런 거 자체는 이제 뭐 자유인데 예. 그런 거를 국고가 지원되는 그런 그 단체에서 공모를 했는데 또 상을 받는다. 이거는 좀 뭔가 어색해요. 왜냐하면은 반정부적인 그런 창작 작품을 표현의 자유가 뭐 보장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작품을 정부가 또 지원하고 상을 준다. 이런 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조금 앞으로도 정해지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일 가지고 사실 문체부에서 2번씩이나 그 만화영상진흥원이죠. 그 기관에 2번씩이나 그 경고의 보도 자료를 발송하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그것도 좀 옳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많은 뭐 중고생 등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예술계에서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제 국감에 출석했던 이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중 하나가 이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를 두고 정치적으로 오염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해명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체부 장관이 해명이라고 한 게 오히려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오염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지금 문체부의 대응 자체가 지금 이거를 정치화시키는 거고요. 예술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공모전이라는 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만화뿐만 아니라요. 뭐 글 공모도 있고 논문 공모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학생부터 뭐 일반인까지 많은 공모를 하는데 그러면 그 공모할 때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지 정부 비판적인지 반정부적인지 이걸 다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지 예. 이건 문체부 사항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치적으로 오염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용 의원 같은 경우 아니 그러면 이 전 정부에서 있었으면 이게 무슨 집단 린치가 일어날 거다. 이런 식의 일어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 만화영상진흥원의 원장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뭐 민주당의 정치인 출신이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문체부와 현 정부의 입장인 것이지 전혀 국민들은 그냥 학생 눈에는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보였던 것이고요. 그 만화 이렇게 보면은 그 보통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되게 잘 알려진 그런 어떤 기차 이거를 어릴 때부터 봤던 그거에 빗대서 그걸 그린 건데 이걸 정말 정치로 키운 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저는 문체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위 국감에서는요, 이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2018년에 있었던 인도 단독 방문 문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해옴에 따라 성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상당히 그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된 일정 최종 막바지에 보고된 최종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배정에 일정을 허위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무조건 출장과 순방을 다녀오면 그 내용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정부 보고서가 남아야 하죠. 결과 보고서가. 그러나 타지마할에 대한 보고서는 누락됐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인도를 당시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도 측에서 다시 김정숙 여사 초청을 대신 제안해오고 사실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인도 측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측에서 먼저 방문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것은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고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이제 새로 나온 이야기가 일정표 부분이잖아요. 순방 일정표. 네. 순방 일정표에서 타지마을 부분이 이제 빠져 있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이제 타지마을을 다녀온 것을 두고 예비비를 허위로 신고를 하고 타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 국회 이제 예비비 통과를 위해서 아마 타지마할 그 관광지 일정을 좀 뺀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녀오고 나서도 타지마할과 관련돼서는 전혀 이제 보고서에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고 누락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이제 그 문체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영부인이라고 하는 자격은 무슨
공직자나 아니면 공식직함은 아니에요. 그냥 퍼스트 레이디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그 바이든 부부를 초청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시간이 안 돼서 못 온다 했을 때는 다른 뭐 부통령이 됐든 다른 공직자가 오는 게 맞는 거지. 사실 영부인만 단독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배현진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외교부 자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 대통령 일정이 어려우니 우리 김정숙 여사 영부인만 가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우리 쪽에서 지금 타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셀프 초청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인도가 no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난처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굉장히 좀 잘못된 일이다. 사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특히 타지마할 관광지 방문은 여태까지 논란이 계속 돼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외교부의 여러 문서를 통해서 인도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계속 인도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낸 거는 맞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쪽에서 영부인이 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의사타진을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요, 그 예비비 신청 때 없었던 일정이 이제 추가로 생긴 것을 두고 특히 그 일정이 타지마할이라는 이제 문화유적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라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버킷리스트 순방이다. 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무렵에 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한 그 집중적인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의상 문제랄지 그리고 뭐 이런 출장 문제, 순방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 다시 끄집어내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그러면 왜 김건희 여사만 문제 삼아? 그럼 김정숙 여사는 이런 식으로 맞대응식으로 나오는데요. 글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 상당히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인도 타지마할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 전부터 마치 무슨 김정숙 여사가 뭐 국비로 세계 여행을 가는 그리고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나 꼭 여기를 가봐야지, 꼭 이걸 뭘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그간에 대통령 순방이 함께 했었고 뭐 인도는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충분히 외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 총리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 갔을 때 또 타지마할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유산을 직접 가서 보면서 그것을 꼭 저는 외유라고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걸 보고 와서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또 고민하는 저는 충분히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식의 국민의힘 대응은 글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그럼 예비비를 신청할 때 순방 일정표에 타지마할 방문이라는 걸 넣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글쎄 이제 어떤 일정이라고 할 때는 뭐 이걸 다 공개하거나 뭐 비공개하거나 이런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정이 현지에서 약간의 또 수정이 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의도적으로 누락을 했다. 그래서 예비비 어떤 편성과 통과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해석이 더 의도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듣기에도 타지마할 그 관광지는 그 수도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현지에서 갑자기 생긴 관광 일정이 아니라 예비비 신청할 때 이거 타지마할 간다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겠구나.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돼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부인 단독 해외 순방이라는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뭐 국무총리 부인 아니면 장관들 부인들도 해외 관광지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거 가서 홍보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제대로 국정감사는 사실 이런 거 밝히라고 국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들어간 문제지 않습니까? 4억 원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국고 낭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원인이에요. 이유입니다. 근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김건희 여사 때문에 벌어진 문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이번에 이제 밝혀지는 거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예. 다른 오해는
없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 밖에 나가는 것과 또 장관 부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럼 나도 나가고 싶으니까 간다. 그렇게 같이 보기는 어렵죠. 대통령 부부를 초청했는데 대통령이 안 되면은 그 초청이 안 된 거죠. 그렇게 봐야지. 영부인이 시간 된다고 그래서 영부인은 대부분 시간이 되죠. 알겠습니다. 길 바이든 여사도 시간이 되죠. 하지만 단독으로 이렇게 다니지는 않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복지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요, 또다시 고성과 막말을 오갔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애교 참사에 이어서 보육 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해서 걔네들은 뭐예요? 이렇게 학부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해도 되나? 애교 현장에서 이 땡땡이라고 발언한 것이 떠올랐는데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좀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시죠? 대통령이 0세부터 2세까지 보육하고 있는 것도 모르느냐,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지엽적으로 또 이게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의 여중이 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국감장에서 아무 보건복지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참사 이야기 하냐고요. 보건복지부를 옹호하시든 정책적으로 옹호하시든 그러니까 본인 시간에 하세요. 그게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고요. 강기훈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세요.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니나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얼른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니나 그랬어요. 강기훈 의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동료분한테 니라뇨? 빨리 사과하세요 얼른. 강기훈 빨리 의원님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말이 강하잖아요. 동료분한테 니라뇨? 여보세요. 자,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예, 정회를 전환합니다. 예, 이 막말과 고성이 오갔던 이제 정치권 국감장 영상 이제 보여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서해 사건은 감사의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사 보도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자, 이틀 전 윤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는데 발언 하루 만에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철저히 기획된 정치 보복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입니다. 예, 문자 메시지를 보면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갈 거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인데요. 자, 야권 일각에서는 또 이런 표현을 보면 전부터 상시로 연락해온 것 아니냐. 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왜 또 들켰을까요? 문자를 주고받은 거. 근데 자꾸 이런 식의 어떤 거짓말이라 그럴까요? 국민을 속이는 게 좀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도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과연 이게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계속 국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 문제가 다시 수면에 올라왔고요. 계속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그리고 중간에 계속 이런 것들 얘기를 나오다가 이제 감사원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이러면서 이것이 과연 현 정부하고 독립적으로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제 문자 메시지가 딱 걸린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상당히 실세 수석이라고 하는 국정수석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간다는 것이죠. 그럼 되게 구체적인 일종의 보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위원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 보고하는 거죠. 이 정도를 가지고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면 그간의 감사원이 이 서해 공무원 감사와 관련돼서 대통령실과 밀접하게
정말 지시와 보고 관계가 아닌가라는 것이 의심을 넘어서 저는 어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원과 이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과 대통령실은 기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다,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과연 해당 문자 내용을 보고도 저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몇이나 될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저거는 감사원하고 대통령실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감사원이 여러 가지 그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정권의 그 비리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는 표적 감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적폐는 감사해야 되죠. 그것이 감사원이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보도자료가 나갈 거다, 또 나갈 거다, 이런 완전히 쓸데없는 내용을 대통령실 그 수석하고 주고받았다는 것은 저는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고인지 설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야당도 국정감사할 때 감사원에 대해서 세게 감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감사원이 여러 가지 지금 야당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우려면은 감사원이 이런 거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죠. 또 문자를 그렇게 들키고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 통보를 보고 연일 감사원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직을 수행했던 의원들이 감사원에 이제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제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를 왜 방해하십니까? 저는 잠깐만. 자, 선생님. 어떻게 이거 정치 탄압이요? 당신들 국가 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 했어? 이런 시간에 국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170명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해 사건 유족되시는 분이 오셔서 피켓도 뺐고 지금 뭐 더 10여 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민주당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뭐 어제 있었던 장면인데요. 박범계 의원이 감사원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무원의 유족이 와서 피켓을 뺏고 이제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1인 시위는 어떻게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제 상황이 좀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감사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서해 그 공무원의 그 유족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거나 이게 대립적인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아니고 결국은 제대로 어쨌든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 뭐 유족분들한테도 필요한 것이고요. 앞으로 감사원을 비롯해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자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 진상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면 그러면 월북이 아니라는 그 증거나 사실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 문제를 진실을 밝혀야지 자꾸 이전 정부가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뭘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풀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그 문재인 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그 서면 질의서 보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원이 적폐에 대해서 또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할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서면 질의 때문에 발끈하시는 것 같은데, 예. 과거에 두 전직 대통령은 다 그 검찰 조사까지 받고 감옥에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그 감사원의 서면 질의 가지고 이렇게 나올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우리 시간 새벽 4시부터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민식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는 뉴욕 현지에서는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은 회의 첫 순서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히 사거리 4,500km에 달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위협이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미국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 3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기록이었던 25발을 이미 넘어섰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대사 등이 돌아가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대북 제재안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5개의 상임이사국은 비토권을 갖고 있어 결의를 막을 수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오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라고 요청했을 만큼 대북 제재안에 비협조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안보리 회원국인 두 나라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표결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말 동해에서 한미 훈련을 마치고 일본으로 복귀하던 미 원자력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동해로 회항을 했는데 오늘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과 함께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지난주 대잠수함정 훈련에 이어 2주 연속 한미일 훈련이 진행되는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항모 재전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미일이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뉴욕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OECD가 우크라이나를 예비 회원국으로 승인했습니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본격적인 가입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크라이나 측과 만나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OECD 가입 협상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난 2월 공식 종료됐습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하려면 뇌물 방지와 세금, 환경 등에 있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 예비 회원국이 되더라도 실제 가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장비와 병력을 우크라이나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서방의 허언이라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부인에도 나토 회원국들은 군비 증강 계획을 세우는 등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서방의 허언에 관여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관련 대화 거부는 우크라이나가 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ныне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либо уже дождемся буду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из Украины, который изменит свои позиции в интересах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 러시아의 부인에도 서방 국가들은 핵 위험 대응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을 악당으로 부르며 국방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He just reminded us that there really is somebody out there who really wants to not only challenge us but wants to inflict violence. 독일도 강경해졌습니다.
Please trust us. Yes, we mean it. This time we will defend every corner of our NATO territory. 미국은 남부 지역 탈환에 선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약 8,9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President Biden spoke with President Zelensky to undersco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Russia's purported annexation of Ukrainian territory. 푸틴이 점령지 영토 병합에 최종 서명한 가운데 유엔은 오는 10일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던 규탄 결의안을 다시 의제로 올리며 외교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I think that if mobilization does not yield the desired victory, the question of using tactical nuclear weapons is going to be on the agenda.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нашу землю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보신 대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신종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북한이 오늘 아침에 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잖아요. 이틀 만이면 상당히 이제 빠른 건데 당초 예상은 다음번 발사는 ICBM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았잖아요. 자, 근데 이번 발사는 어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미국의 그 핵 항공모함이 다시 전개함에 따른 그 반발성 무력 시효로 보여집니다. 예. 항공모함이 이래적 뭐 제가 기억에도 없는데 예. 항상 처음일 겁니다. 예. 항공모함이 그 훈련을 마쳐 돌아가다가 다시 턴을 해서 네. 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에 따라서 지금 북한이 그 항공모 전단에 대한 다시 재정에 대한 반발 시위 성격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예. 아마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뭐 KN-23이나 KN-24 계열을 발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제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핵 어뢰를 실은 러시아 함의 잠수함이 북극해를 향해 출항을 했다.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러시아가 핵무기를 계속 이제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전황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푸틴도 얘기를 했었죠. 네. 뭐 군수 생산을 좀 늘려야 된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서방으로부터 계속 무기가 공급이 지원되는데 러시아는 지금 비축량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위기감도 느끼고 있는 거죠. 결국 러시아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핵무기밖에 없으니까 계속 핵무기를 통해서 서방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방금 이야기한 사라진 예. 러시아의 핵 잠수함. 자, 여기에 실린 어뢰가 뭐 사상 최강의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십니까? 그 어뢰라기보다는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수중 드론에 가깝고요. 수중 드론이요? 예. 네. 그 드론인데 추진 방식이 원자력입니다. 뭐 장시간 동안 전 세계 어디든 이제 수중으로 갈 수 있고. 네. 뭐 표현을 하면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핵폭탄 자살 드론이죠. 따지면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수중 드론 같은 경우는 뭐 항모 전단이라든지 적국의 이제 항구 인근에서 그 핵폭발을 일으켜서 높이 좀 500m 정도 되는 쓰나미를 일으켜가지고 500m짜리 예, 그 정도 네. 됩니다. 100메가톤 위력이니까 뭐 수중에 어디에서 터뜨려 차이가 있겠지만 100메가톤 정도의 그 수중 이제 핵폭발을 일으켜서 네. 500m 정도의 쓰나미를 일으키고 반경 1000km 정도를 방사능으로 해서 오염을 시켜버리니까 정말 지구 종말에 가까운 무기체계로 볼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러시아군 무기체계가 과연 신뢰성 상당히 좀 잃었어요. 네. 약간 좀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죠. 과연 러시아가 얘기한 대로 이 무기가 그런 위력을 발휘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은 남아있지만, 네. 그래도 뭐 여전히 이제 핵무기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뭐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러시아는 일단은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 이건 서방의 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뭐
물론 전략적 모호성으로 긴장을 주는 거죠. 뭐 자신들의 좀 전쟁의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뭐 합병을 하고 네. 있지만 결국은 지금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직접적인 공격을 할 경우에는 뭐 전술 핵무기 사용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술 핵무기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뭐 핵에는 핵이라는 게 이제 뭐 일반적인 국제 그 전투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핵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 그것을 이제 푸틴이 모를 건 아닐 텐데 과연 핵 사용을 할 수 있을까도 이제 의문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에다가 좀 우리도 장거리 무기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공유된 미국의 이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체계 같은 경우는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거든요. 거리가 300km 정도 날아가는 거. 지금 미국이 70km 정도 날아가는 다연장 로켓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요청에도 좀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지금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공격 때문에. 만약 이제 뭐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뭐 전 세계 러시아와 당교 수준에 이르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 이제 상황은 3차 세계대전, 뭐 정말 지구 종말에 가까운 일로 위기로 계속 치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핵 사용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래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러시아가 핵 사용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아마 그 냉전인데 과거 냉전 수보다 훨씬 일찍 세계적인 긴장 상황을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미국도 당연히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미국 병력을 투입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진짜 그때 나중에는 핵무기는 직접적으로 핵무기끼리 싸우지는 않겠죠. 근데 하지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23개국으로 구성된 오페크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며 실망했다고 크게 반발했는데요. 유가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면 형식으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 열린 오펙 플러스 회의. 현지 시각 5일 석유 수출국 기구 13개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만 배럴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감산폭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OPEC's decision to cut production's quotas is short-sighted.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에 가장 크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 추가 방출과 함께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 한편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으로 지난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여오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감산 결정 이후 브렌트유가 앞으로 3개월간 $100를 넘어서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해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에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자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통령실은 이번 친서가 두 정상이 지난달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국과 함께 핵심 역할이 수행될 것을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엔 양국 간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특정해 챙기겠다는 서신을 쓰고 친필 서명한 것 이상의 긍정적인 신호가 있겠느냐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IRA 규제를 완화하는 건 다음 달 중간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인플레 감축법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 미국은 이르면 이번 주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 기업에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산업부 장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8월부터 시행이 됐죠. 이제 8월부터 시작된 지 이제 거의 이제 한 달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피해가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 4일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네. 이 집계한 실적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지난달 현지에서 1,306대가 팔리면서 전달인 1,616대보다 13.9%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예. 1,978대를 팔았던 지난 7월과 비교하면 34%가량이 줄어든 겁니다. 예. 같은 그룹에 속한 기아의 전기차 EV6도 지난달 미국에서 1,440대가 팔리면서 전달 1,840대보다 21.7%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 7월 판매량인 1,716대에 비해서는 16.1%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 오늘 2025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보호금을 못 받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그 손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내용도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정도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도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네, 그 상당한 그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 2025년에야 전기차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그전까지 딱히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홍보하면서 이 국내 자동차 업계 타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예, 사실 그 한국 차들이 이제 미국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성능이 그만큼 받쳐주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미국 차에 비해서 비싸지면은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의적 해법을 찾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창의적 해법이 무엇이냐? 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창의적 해법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한 지난 2일 서면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하면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고 미국 상원에서도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수준으로 이 당시까지는 인플레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이 좀 구체적이 아니 담겨 있었나요? 어떤가요? 네, 이것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리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에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친서가 양 정상이 지난달에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협의한 것을 토대로 작성됐다면서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피력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지가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잘 이야기해보자. 그냥 이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실무 차원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다만 2일 서면 브리핑 이후로 양국 정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친서가 왔고 그 이후에 통상교섭 본부장을 필두로 해서 실무자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고강도 반도체 수출 규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래도
대중 견제겠죠?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규제는 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소위 우려 국가에 대한 미국 기업의 기술 투자를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되는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네. 미국은 중국에 수출된 첨단 반도체 기술이 무기 개발에 활용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현재 미국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 중이고 미국 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의회보다 앞서서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결국 목적은 중국 견제하는 건데 이 우리가 걱정하는 게 우리 기업의 불똥이 튈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미국의 최우선 제재 대상으로 꼽히는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그래픽 카드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도 중국 수출을 통해서 큰 이익을 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나라 경우 살펴보면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69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가량이 중국 수출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홍콩 수출까지 합치면 이 규모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기업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의 정책을 잇따라서 내놓고 있는 건데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네,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는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최근에는 전기차나 바이오, 투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대중 견제 정책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법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미국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한 것도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제 답답한 상황인데, 자,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가 까다로워지면서 반도체나 배터리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중국 대신에 개발 역량을 갖춘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중 투자 장벽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 대안으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을 대안 투자처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한 만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 지난달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반도체 분야 제품에 규제를 하는 미국 정부와는 어느 정도 이견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혁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가 한때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송전망 사고로 전기도 차단되고 수도와 인터넷도 끊기는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인구의 80%가 넘는 1억 4천만 명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도로를 비추는 차량 헤드라이트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식당에선 손님들이 촛불을 밝힌 채 식사를 하고 시장에선 핸드폰 불빛에 기대 손님을 받습니다. বাসা থেকে মোমবাতি কথা বলছে মগবাজার মোমবাতি নাই বলছে কিন্তু মোমবাতি নিয়ে যাইতে মানে এখানে তো মোমবাতি খুঁজে পাই না. 방글라데시에서 현지 시간 4일 오후 2시쯤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동부 지역의 한 송전망이 고장나면서 전력망에 잇따라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수도 다카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전체 인구의 약 84%인 1억 4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서 수도와 인터넷 연결도 끊겼습니다. 일부 주유소에는 개인용 발전기를 돌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정전 7시간 만인 오후 9시쯤 전력의 90%를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국제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은 방글라데시에선 지난 8월에도 일부 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정전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고는 아침의 한 잔입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빨간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여성들은 탈북민들로 구성된 아리랑 예술단입니다. 사진가 이동구는 오랫동안 이들과 함께 지방을 다니며 공연 모습을 카메라로 기록했습니다. 아리랑 예술단 단원들은 모두 북한을 탈출한 세터민들입니다.
목숨을 건 탈북 후에도 중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은 마침내 대한민국에 왔지만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방의 작은 축제나 행사에 초청 공연을 하는 단원들은 특유의 북한식 억양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사진가는 단원들의 옷과 소품의 색감을 더 튀게 보여주면서 이방인처럼 낯설게 이들을 바라보는 남한 사회의 시선으로 설명합니다. 탈북민이나 다문화 가정처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사진으로 기록해온 사진가 이동근의 작품들이 요즘 전주국제사진제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전주국제사진제에는 이외에도 최광호, 이만나, 조진석 같은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사진가들의 다양한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정이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예년보다 쌀쌀하겠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3.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20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이나 밑돌겠습니다. 강릉은 18도, 광주, 대구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하는 곳도 있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 중북부 지역으로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으로는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이 찾아오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